안녕하십니까. 경운대학교 항공서비스대학 재학생 여러분, 이번 진로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 강의를 맡게 된 일로이름 소속 강사 김지영입니다. 항공서비스대학의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안전방재공학과, 건축학과, 그리고 보건바이오학과 학생 여러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취업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코스인 진로 및 직무 설정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 취업이 조금 먼 얘기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취업은 졸업을 앞둔 시기가 아닌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중장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2학년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하는지를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의 목차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서비스대학의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안전방재공학과, 건축학과, 그리고 보건바이오학과별 진로 소개 및 직무 탐색 후에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강점을 어떻게 직무와 연결시켜 직무 설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강의 후에 하셔야 할 과제인 선택한 직무에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검색하고 희망 스펙을 설정한 뒤에 향후 취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작년까지 카타르 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횟수로 6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서비스 교육, 그리고 교육기관의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적인 부분과 사실적인 정보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공서비스대학의 6개 학과별 진로 및 직무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운항학과입니다. 항공운항학과는 미래의 전략산업인 항공산업의 핵심인 우수한 조종 전문 인력 및 운항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항공운항에 관련된 기초이론을 연구, 교수하고 비행기와 모의 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체계적인 조종 실기교육과 실무 교육 훈련을 통하여 국가 항공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항공운항학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바로 진로를 이미 결정하고 오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물론 민간 항공사에 입사를 바로 할지 아니면 군 조종사 경력을 쌓은 후에 민간 항공사에 취업할지에 따라 나뉘기는 하지만 조종사가 된다는 목표는 같기 때문에 다른 전공보다 더 높은 집중력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 항공사로 직접 입사를 하는 경우는 민간 항공사 조종사 양성 연계 과정이나 비행 교관 과정을 수료한 후에 민간 항공사에 지원하게 됩니다. 군 조종사 경력을 쌓은 후에 입사를 원하신다면 공군 또는 해군 조종사 경력을 10년 이상 쌓은 후에 민간 항공사에 입사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 조종사 경력을 쌓게 되면 아무래도 10년 이상을 군에서 보내기 때문에 민간 항공사에 입사할 때 좀 나이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군 조종사 경력은 아주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던 항공사에서도 그 한국인 기장 또 부기장님이 몇 분 계셨는데요. 군 조종사 과정을 거쳐서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신 이후에 이직을 하신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비행 시간을 이수한 후에 바로 입사를 하신 아주 젊은 부기장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이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공서비스학과입니다. 아무래도 항공서비스학과를 지원할 때 대부분 객실 승무원이나 혹은 지상직을 염두에 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항공운항학과와 마찬가지로 진로를 이미 결정하고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취업 이외에도 다양한 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여행사 등 관광 서비스 산업의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겠죠. 객실 승무원은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너무 매력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있고 적성에 맞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항공사에 입사를 하라고 격려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 승무원의 단점인 체력 소모가 너무 큰 탓에 전반적으로 근무 기간이 조금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과 공부를 하시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골고루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이나 관광 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학 능력인데요. 영어는 기본이고 제2 외국어도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죠. 항공사도 국내 항공사, 국외 항공사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 항공사에 맞는 스펙을 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스펙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교통물류학과입니다. 항공운송산업의 인프라 시설인 공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항 및 항공사 운영 분야와 항공교통 물류 분야의 최신 이론 및 응용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및 항공운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 물류는 물류 산업과 IT 기술이 융합되어 21세기 유망 분야로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진로 분야도 다양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항공교통물류학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진로는 아무래도 건설교통부 소속인 항공교통관제사일 텐데요. 하늘길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교통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의 질서 및 안전을 확립하고 시간과 거리상의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인 항공교통관제사가 꼭 필요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 이외에도 항공사에 취업해서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분야는 아니지만 물류 분야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게을리 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분야든 취업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공학과입니다.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재난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급격한 환경 변화는 기상이변을 초래하여 이렇게 초대형 자연재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화학과 같은 중공업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오염, 고밀도의 인구 증가, 또 도시화 및 초대형 시설물의 건설과 같은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예측 불허한 재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이죠.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재해, 재난의 예방, 관리 및 복구 시스템 운영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총체적인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정부 기관 내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재난 안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처럼 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계획, 안전진단, 그리고 유지보수는 물론 산업활동 전반에 걸쳐 대처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안전방재공학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방재안전직렬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공기관에 입사를 목표를 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분야는 이전까지만 해도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취업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정부에서는 재해재난 분야 전문 인력 확보에 아주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채용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분야도 점점 세분화되어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건축학과입니다. 현대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건축 공간을 창조하고 예술성과 조화를 이룬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론 교육 및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설계 및 계획, 문화 및 역사 분야의 전문 건축인과 연구자 육성이 목표인 학과입니다. 건축 분야는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학과 등 이미 대학에서부터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택한 전공 분야에 집중해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진로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기업 및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타 학과는 다르게 창업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보건바이오학과입니다. 보건바이오학과에서는 우리 생활에 접하게 되는 일반 생활식품과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업 기술과 위생 관리 방법을 습득하여 산업 현장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고부가 가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고령화 시대와 같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식품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매우 유망 분야 중 하나입니다. 졸업 후에는 관련 분야 공무원 아니면 연구소, 관련 기업체 및 대학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인 만큼 취업률도 높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취업 가능한 정부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연구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부 등이 있고 식품회사 취업 시 대상그룹, 농신그룹, 그리고 CJ, 롯데그룹, 삼양사, SPC 등 정말 많은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연구소로 취업을 희망한다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 있고 연구개발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 국내외 대학원 진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연구원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대학원 진학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보건바이오학과는 워낙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인의 직무를 설정해서 그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공별 직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운항학과의 항공기 조종사 직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는 승객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여객기, 전투기 등의 항공기를 조종하는 직업이죠. 많은 업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바로 비행 업무입니다. 사실 이 비행 업무는 비행하는 과정만이 아닌 비행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비행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정리하는 과정까지를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 승객들은 이 비행하는 그 시간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비행 전후에 할애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죠. 민간 항공사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우선 월별 스케줄이 전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후에 스케줄에 맞춰 비행 전 3-4시간 전에 출근을 한 후에
그날의 기상 정보와 비행 여정, 함께 일할 승무원 명단부터 체류할 호텔 정보 등 해당 비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받아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 정보들을 확인하고 정리한 후에 승무원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해줘야겠죠. 짧지만 이 브리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 시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항을 잘 정리해서 핵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비행 중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브리핑 시간에 모든 정보를 전달해 줘야겠죠. 이 승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야 될 서류 업무도 굉장히 많고 이륙 준비 시에 해야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이 휴먼 에러로 인한 큰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정비사는 아니지만 이 조종사도 기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륙 준비 과정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항공기 점검입니다. 이 실제로 조종사가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외부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비행 중간중간에 내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지 계속 체크해서 비행 후에 이 문제를 정비부서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정말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항공기 조종사는 이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육이나 이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공사마다 새로운 항공기 기종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 기종에 대한 또 적응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국내 항공사 경우에는 이 많은 기종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국외 항공사, 특히 중동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기종을 노선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항공사의 경우에는 7가지 기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새로운 기종을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기장과 부기장들이 아주 많은 시간을 훈련에 할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종이 많은 만큼 경력이나 인사 고과에 따라서 기종을 바꿀 수 있는 특혜 같은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노선을 운행하는 기종으로 바꾸는 경우도 자주 봤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 새로운 기종에 대한 훈련은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약간의 장단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및 보안 업무입니다. 이 항공기 안전 운항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발생하는 아주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응급 환자라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매뉴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매뉴얼이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승무원이 이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면 이 상황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내에서는 어떤 사소한 일도 이 사무장과 기장에게 무조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미한 증상을 보이던 승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주를 한 승객이 갑자기 만취 상태가 되어서 막 난동을 부리면서 주위 승객이나 승무원을 위협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사항도 결코 쉽게 넘겨서는 안 되고 계속 상황을 지켜볼 것을 지시하고 또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모든 승객과 그리고 승무원들이 합의해야 이 비행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네, 실제로 이 이착륙 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를 보면 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업무를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간 항공기 조종사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많지만 승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 조종 이외에도 많은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서비스학과의 객실 승무원입니다. 이 객실 승무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친절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는 모습일 텐데요. 이 사실 객실 승무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네, 안전이 없이는 절대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 승객들이 비행을 선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하는 이유로 우리가 항공편을 선택하게 되죠. 이 이동의 목적이 우선이지 사실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 비싼 비행기 티켓을 사는 건 아니겠죠. 네. 이 좋은 서비스가 목적이라면 호텔이나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 되겠죠. 먼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항공편입니다. 그런 다음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항공사를 검색해서 선택하게 되죠.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면 이 승무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이 승무원의 하루 일과도 조종사와 마찬가지로 비행 시간 몇 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출발 시간 3, 4시간 전에 이제 회사에 도착을 해서 해당 비행의 브리핑을 준비합니다. 사실 근데 비행 정보는 회사에 출근해서 준비하기보다는 전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네. 보통 항공사마다 사내 시스템으로 이 비행 정보를 미리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전날에 미리미리 해당 비행의 정보를 미리 찾아보고 이제 브리핑 노트에 메모를 해뒀는데요. 기종이라든지 아니면 그날의 날씨 그리고 승객 수까지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 유명인들이 승무원 체험을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아주 살벌한 브리핑 현장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예능이라서 그렇게 꾸민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브리핑 현장이 그렇게 살벌합니다. 네. 이 브리핑이 비행에 필요한 정보나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화기애애한 이 브리핑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마다 운영 방침이 다르지만 대형 항공사의 경우는 이 객실 승무원이 2종류 이상의 기종에 탑승을 하기 때문에 미리 기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겠죠. 네, 이 기종에 따라서 도어의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비상시 사용할 이 장비들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워낙 예기치 못한 이 급박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빠른 대처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브리핑에서도 보통 기장이나 아니면은 사무장들이 이런 안전 관련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비행 준비 전에 이제 기내에서 도어 및 장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기내의 이 모든 부분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하면 그렇게 체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승무원의 업무는 바로 첫째도 안전, 그리고 두 번째도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고객 서비스입니다. 이 기내식 서비스 과정도 길지만 사실 기내식 서비스를 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풀 서비스를 하는 항공사든 아니면 저가 항공사든 이 무료와 유료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기내식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 전에 실린 기내식의 개수와 항목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모든 물품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륙 후에 필요한 물품이 실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죠. 네. 그래서 컴플레인을 그때는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면세품 판매 서비스, 해당 물품이 실렸는지 이 서류와 대조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 기내식 서비스는 비행 시간이 짧은 경우에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승객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능숙한 업무 처리 능력과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서비스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승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제일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 승무원의 주요 업무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청결 업무입니다.
이 기내식 서비스와 아니면 면세품 판매 서비스가 끝난 후에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또 기내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아니면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고 또 많은 승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화장실의 청결 상태나 비품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에 대한항공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죠. 집안일 중에서 설거지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청소를 더 좋아하시나요? 이 질문에 모든 지원자들이 약간 멘붕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그냥 한 질문이 아니죠. 네. 면접관이 단순히 그 지원자의 개인 취향을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할 리는 없겠죠. 네. 모든 면접 질문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잘 맞는지 그리고 이 지원한 업무에 잘 맞는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설거지냐 아니면 청소냐를 선택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많은 지원자들이 당황하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승무원의 직무를 잘 알고 있었다면 바로 현명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승무원이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기내에서? 네. 승무원의 직무는 대부분 청소이죠.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기내 청소, 그리고 흔히 주방이라고 불리는 갤리 청소까지. 이 청소를 좋아해야지만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류 업무도 해야 합니다. 보통 이 부사장 이상의 직급이 서류 업무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일반 승무원도 물품이나 장비 체크 시에 작성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레인이나 기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진술서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하는 방법도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객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받았어도 사실 실제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처리해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전문 기술과 그리고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이 사실 단순해 보이는 승무원도 해야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항공교통물류학과의 항공교통관제사입니다. 항공교통관제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 이 항공기 운항의 질서 및 안전을 확립하고 시간과 거리상의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한 이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한 편의 비행이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공항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요. 사실 항공교통관제사는 이 조종사나 승무원들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이 전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무를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 해당 공항에서의 많은 항공기들이 이착륙 활주로 배정 및 예정 시간 그리고 순서 등을 배정해서 유도하여 이착륙을 허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항공기 이착륙 순간에 가장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제사도 이 업무를 할 때 가장 많이 긴장하는 순간입니다. 이 실제로 관제사의 실수로 공항 활주로에서의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한순간에 이 실수가 어마어마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행편이 같은 시간대에 몰려있기 때문에 피크타임 때 업무 강도와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이 시간대는 대부분의 항공편이 이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는 그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곤혹스러울 때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항공사는 국외 항공사였기 때문에 이 조종사들과 승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활발했고, 또 국내 항공사는 사무장이 조종사들을 케어하지만 이 국외 항공사는 조종사들을 케어하는 승무원의 포지션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가 다녔던 항공사는 앞쪽 프리미엄 객실 승무원의 이제 시니어가 그 포지션을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승진이 조금 빨랐던 탓에 좀 일찍 시니어가 돼서 그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관제사들과 조종사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이 실제로 이착륙 순서로 서로 막 감정이 상해서 막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항공기들과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능력이 꽤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영역에 이제 장애물이나 항공기관의 안전 분리를 위한 감시 및 통제 업무가 있습니다. 이 특정 국가의 상공을 지날 때 해당 국가의 관제사와 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기상 악화 상황이나 아니면 타 항공기의 긴급 상황 시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관제사와 소통하는 걸 들으면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제가 웃지 못할 해프닝도 가끔 있는데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의 관제사와 혹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조종사와의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서로 이해가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요. 이 관제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의 영어 발음이나 억양을 이해하는 것도 꼭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인도, 영국이나 이 스코틀랜드 쪽 발음에 익숙해진다면 좋다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아니면 성수기 시즌에 교통 흐름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통행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 업무입니다. 실제로 피크 타임 때는 착륙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항 주위를 거의 30분 동안 빙글빙글 도는 일은 정말 흔한 일이었을 정도인데요. 이 문제는 항공기는 연료를 자동차처럼 충분히 채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 근처에서 선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연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도 관제사의 능력 중에 하나겠죠.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나 조종사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날씨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래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비행 중에 기상 악화로 다른 공항에 우회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원래 목적지의 공항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우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주어야 주어진 연료가 다 소모되기 전에 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공항의 관제사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제가 예전에 북경의 기상 악화 때문에 근처 작은 공항에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북경 노선은 워낙 승객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기종이 꽤 큰 기종이었는데 그 대체 공항은 공항 규모가 워낙 작고 이 큰 기종은 거의 운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제사를 비롯한 이 공항 관계자들이 당황해서 이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교통 관제사는 분석력이나 고도의 집중력과 동시에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한 직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업무가 상호 간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미리 키워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공학과의 방재안전직 공무원입니다. 일반 기술직 공무원의 하나로 주로 재난에 관한 사항에 종사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직렬로서 그동안 재난 업무를 행정직이나 건축, 토목, 기계, 공업직이 맡아서 했는데 이 업무의 강도가 높다 보니 타 부서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재난 관련 전문 직렬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부서를 순환하는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순환 보직 형태가 아닌 장기 재직 형태로 주로 재난안전 전담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주요 업무로는 일반 업무인 방제 시설 관리와 방제 안전 대책 관리, 그리고 비상시 업무인 이 구조 구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연재해는 인구와 기반 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기후변화 영향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또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침수, 산사태, 그리고 건물의 붕괴, 싱크홀, 하천의 범람 등의 발생이 빈번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도시 발전에 따른 이 고가도로나 지하철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의 확대와 고밀 개발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지하 공간 활용 개발에 의한 산림의 훼손과 농경지의 잠식에 의해 재해 발생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대형화되고 또 다양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제 시스템과 선제적 방제 예방을 위한 방제 계획 수립과 더불어 이 시민의 자율적 방제의식 강화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방제 안전직 공무원은 평상시에 방제 시설에 설치된 각종 계측기기를 순찰하고 또 점검, 청소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안전, 그리고 방제 관련 법령이나 규정, 또 지침 매뉴얼의 해석이나 그리고 분석, 재난 안전 관리 및 방제 이론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유지 관리하는 업무도 많지만 사실 이 재난에 대비한 대책이나 아니면 훈련 기획 및 설계 등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평소에도 연구를 꾸준히 해야 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인간이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책과 재해 재난 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빠른 복구를 위한 복구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해 유형별 피해 원인과 또 방제 시설의 재해 취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재해 유형별 방제 시설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수집과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되겠죠. 그리고 업무 특성상의 이 서류 업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높은 문서 작성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조구급 업무입니다. 이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긴급 구조하고 또 생명이 위중한 응급 환자를 처치하고 또 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전방제직 공무원의 가장 힘든 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시에는 비상근무를 하지만 특히 안전방제직 공무원은 재해 재난 시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구조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혼잡한 현장을 통솔하고 또 지휘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들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힘든 업무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또 빠른 상황 판단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죠.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응급 처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제로 체력 향상이나 그리고 직무 교육, 구조,
구급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숙달시켜야 하기도 합니다. 정말 멀티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 힘든 업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방재직 공무원들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채용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 최근 재난재해 대비의 중요성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인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확충되면 업무 강도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직렬에 비해서 경쟁률도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건축학과의 건축 설계사입니다. 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형태나 재료, 공사 방법 등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구체적인 도면을 그려 명시하는 업무를 하죠. 여러분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건축학과와 그리고 건축공학과 또 토목공학과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사실 이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전공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이 건축학과를 나와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진로가 건축 설계사입니다. 작은 설계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관련 부서까지 다양한 경로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 업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주로 하는 업무는 건축 설계 계약, 그리고 건축 설계 기획, 관계사 협력 설계, 건축 설계 운영 관리 등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 설계 계약은 사업 계획을 위한 계획서와 계획 도면을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설명하고 건축주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계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건축 시장의 트렌드도 파악해야 하고 또 이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에 대한 능력도 필요하지만 높은 수준의 문서 작성 능력이나 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능력도 요구됩니다. 건축 설계 기획은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설계 목표 및 계획 원칙 수립, 그리고 설계 개념 작성, 사업성 검토를 하는 업무입니다. 이 건축 설계사의 주 고객인 건축주는 주로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전문가를 이해시키고 또 설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끼리의 대화는 지식 수준도 비슷하고 또 어려운 이 전문 용어를 써도 서로 이해를 쉽게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전문가와 그리고 비전문가의 대화는 자칫 잘못하면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오해나 또 오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을 할 때는 이 건축주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 후에 그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맞게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관계사 협력 설계 업무입니다. 건축 분야는 한 회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죠. 여러 협력사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요. 협력 분야와 관련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이 설계 목표에 부합되는 성과품을 완성하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사를 선정하는 업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 협력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협력사와 동등한 관계에서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설계 운영 관리는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 조직, 설계 프로세스, 설계 성과물, 실행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적정한 인력 투입 계획과 체계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서 성과물 작성에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이 주어진 일정과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성공적인 설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실 이 실제 업무에서 이 운영 관리 업무가 가장 힘들고 또 변수가 많은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장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업무보다 높은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현장 인력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 오랜 기간의 경력으로 인해서 이 건축사와 또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갈등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원만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한 리더십과 그리고 부드러운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관련 법규 및 전문 지식입니다. 이 아름답고 창의적이고 또 독보적인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력이 가장 우선일 것 같지만 사실 이 창의력은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절대 탄생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설계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다면 이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지만 기본적인 이론 및 그리고 관련 법규에 관한 공부를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보건바이오학과의 식품 품질 관리직입니다. 사실 보건바이오학과의 진로는 다른 학과보다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예시로 한 가지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아마 식품 관련 기업체로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이나 품질 관리 쪽으로도 많이들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구개발 쪽은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품 품질 관리직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품 품질 관리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의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고 검사부터 공정 관리, 그리고 공정 설비 조건 관리, 제품 검사, 법규 관리, 위생 관리, 그리고 고객 불만 관리, 협력사 관리, 시험 검사 관리, 식품 안전 위기 관리, 관능 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업무가 정말 많죠? 그 중에서 우리 주요 업무 4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고 관리입니다. 입고 관리는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원재료 그리고 부재료 등 당사가 설정한 규격과 그리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반입 시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샘플링 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시정 조치를 하는 업무입니다. 사실 이 원재료, 부재료의 상태에 따라 이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품질 기준과 규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요구되고 그리고 분석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분석 기기 조작 기술도 갖춰야겠죠. 그리고 입고 검사가 끝난 후에 이 공장의 모든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 관리를 계획하고 상품의 샘플링, 검사, 그리고 적합 여부를 판정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야겠죠. 그리고 제조, 가공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위한 통계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또 샘플 검사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검사 도구 사용 기술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납품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또 최상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많은 규정을 준수하면서 그리고 시간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 완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품질 상태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제품 검사를 계획하고 또 샘플링한 후에 검사를 통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또 생산 제품을 출고 전까지 보관 관리하게 됩니다. 제품 생산 이후에 이 출고 전까지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또 길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이 현장을 정리정돈하고 또 청결을 습관화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칫하면 보관을 잘못해서 엄청난 손실과 그리고 협력사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 생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출고 전까지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과 자원 관리 능력 그리고 식품을 다루는 직무 특성상 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직업 윤리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 출고 이후에 제품의 불만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응하고 또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그리고 대책 수립, 개선하는 이 과정까지 고객 불만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과 계열의 직무는 이 고객 서비스 능력은 많이 요구되지 않는데 이 식품 품질 관리직은 고객 불만 관리 업무가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또 실질적인 스킬 또한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련된 법규나 또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되고 이 고객 불만 내용을 또 분류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분석이 완료돼야지만 이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 현실적으로 불만사항이 0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따른 대응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2019년 말에 정부가 2020년부터 5대 유망 식품 분야를 선정해서 2030년까지 그 산업 규모를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정도로 많은 예산과 지원이 기대되는 분야인데요. 고령화 시대에 맞춘 메디푸드나 아니면 고령 친화식품 그리고 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따른 이 펫푸드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서 이 무서운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으니 지금부터 이 필요한 스펙들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안전방재공학과, 건축학과, 그리고 보건바이오학과별 진로와 직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직무 이외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직무가 있지만 이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직무를 설정하기 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검색하고 또 수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 전공에도 다양한 직무가 있고 또 그 직무마다 하는 업무라든지 또 요구되는 역량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인데 뭔가 쉽게 대충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부터 이 다양한 직무를 좀 탐색해보고 또 어떠한 능력과 자격이 요구되는지
충분히 정보를 검색한 후에 이 필요한 스펙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분석, 흔히 적성이라고 하죠. 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그 업무를 하는 매 순간순간이 스트레스가 되고, 또 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진로를 재설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인생에서는 그 모든 경험이 실패가 아니고 다 소중한 경험이 되겠지만, 요즘은 그 진로를 결정한 후에 거기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진로를 결정할 때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자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분석이라 함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자신만의 차별화된 무기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이 자기 분석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인이 내향적인 사람인지 또는 외향적인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 직무를 설정하거나 혹은 선택한 직무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100%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직무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예를 들어 꼭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영업직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직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오히려 이 내성적인 사람이 영업 성과가 훨씬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분석은 자신의 강점을 특정 직무에 어떻게 연결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내성적이지만 분석력과 또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은 다양한 정보와 또 이 비교를 통해서 고객을 설득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잠깐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이 모든 기업이 채용을 할 때 이 의사소통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들은 보통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외향적이고 또 말을 굉장히 재치 있게 잘하는 사람을 떠올리는데요. 이 사실 의사소통 능력은 외향적이거나 또 내향적인 성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무엇일까요? 이 의사소통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오해나 또 오류 없이 정확히 전달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의 기술에서는 말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 상대방을 고려한 단어 선택이나 또 말의 속도, 그리고 소리의 크기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아무리 명의라고 하더라도 이 환자에게 온갖 어려운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해준다면 과연 그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자기 분석을 한 후에 자신의 강점을 특정 직무에 요구되는 능력과 비교해보고 또 어떻게 이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강점들을 이 직무 역량으로 변환해서 특히 입사 지원서나 또 면접에서 충분히 활용한다면 분명 지금보다 경쟁력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기 분석을 하기 전에 평소에 자기 성찰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신의 강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많지는 않지만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은 이 자신의 강점을 직무와 연관시켜서 역량 키워드로 바꿔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의 강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신의 강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점이나 또 적성을 찾아보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제가 강점을 찾는 테스트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하 강점 검사라는 건데요.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이 비하 강점 검사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24가지의 성격 강점을 지니고 있어서 가장 특화되는 강점 성격에 의해서 이 본인만의 고유한 성격을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 비하 강점 검사를 검색하면 사이트 주소가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한국긍정심리연구소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한국어로 변환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테스트를 하시는데 더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름과 여러분 이메일만 입력하시면 무료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굳이 안 쓰셔도 테스트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시니까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별란에는 본인의 성별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세요. 이 결과는 메일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면 테스트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메일, 또 비밀번호 쓰는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테스트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별 체크해 주시고 생년월일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바로 테스트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항수는 모두 120문항입니다. 문항수가 좀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10분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예시로 조금 볼까요? 첫 번째, 새롭고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 나의 강점 중에 하나다. 이런 문항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5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매우 유사하다. 그 다음에 나와 유사하다. 중간이다. 그 다음에 나와 다르다. 그리고 나와 매우 다르다. 이렇게 5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테스트를 하면 한국인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체크를 할까요? 중간이다를 가장 많이 체크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테스트에서 중간이다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다 보다는 유사하다 혹은 매우 유사하다 아니면 다르다, 매우 다르다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분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통 중간이다라는 경우는 정말로 5대5일 경우 5대5일 경우에 중간이다를 선택하시면 되고 유사하다, 다르다는 한 70% 정도 되면은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90% 이상이다 하면은 매우 유사하다 혹은 매우 다르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항을 좀 더 볼까요? 나는 강한 반대에 부딪혀도 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편이다. 이 문장을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그리고 나는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게 사실 그 외국의 사이트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언제나 밝은 면을 본다. 이거는 긍정적이냐 아니냐 그런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약간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뭐 처세 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시작한 일은 언제나 끝마친다. 이 보통 이런 문항에서 뭐 결코, 언제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선택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왜냐하면 이게 100%로 맞는 대답이었지만 뭐 매우 유사하다, 매우 다르다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렇게 언제나, 결코 이런 단어가 있는 문항은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항들이 한 120문항이 되는데 별로 어렵진 않죠. 이게 조금 특이한 문항도 많고 그리고 결과가 조금 특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해보시면 자기 분석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15분 정도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니까 자기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을 내서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결과를 확인하면 아까 제가 이 결과가 조금 특이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 24가지의 성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격 중에서 이 자신의 강점이 이제 순위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호기심, 용기, 공정성, 유머 감각, 학구열, 그리고 성실, 리더십, 열정, 판단력, 정직, 또 자기 통제, 그리고 긍정, 창의력, 친절, 신중함, 용서, 대인관계, 사랑, 목표의식, 감수성, 예견력,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겸손, 팀워크, 감사, 이렇게 24가지 항목입니다. 이 사실 성격을 드러내는 단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서 강점을 찾는 것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서 이렇게 24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 혹시 자신의 강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단어 외에 또 다른 단어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큰 범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신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학구열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항목이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자기 통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 점수가 높을 것 같아요. 창의력, 친절, 신중함, 용서, 대인관계, 사랑, 예견력. 예견력은 미리 일어날 상황을 예지한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기업에서 많이들 요구하는 그 문제 해결 능력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약 강점 테스트 이외에 제가 좋은 사이트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커리어넷이란 사이트입니다. 이 검색창에 커리어넷을 치시면 첫 번째 줄에 바로 사이트가 뜨는데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왼쪽 상단에 진로 심리검사라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심리검사 및 진로검사가 나옵니다. 이 중고등학생용, 대학생, 일반용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둘 다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테스트입니다. 중고등학생용이라고 해서 결코 자세하지 않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테스트가 10분 정도가 소요되기는 하지만 문항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다는 뜻인데요.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혹은 지금 이 강의를 잠깐 멈춤해 두시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테스트는 홀랜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아까 비하 강점 검사는 2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테스트는 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탐구형부터 시작해서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실제형까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실제형의 경우는 사물 친화적이고 구체적인 유형입니다. 성실하지만 대인관계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석적이고 기계를 잘 다루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기술 쪽 관련 직무가 잘 어울리는 유형이죠. 그리고 탐구형은 사물 친화적이지만 독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지만 역시 대인관계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구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는 책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유형이라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직무에 잘 어울릴 수 있겠죠. 예술형의 경우 독창적이고 그리고 사물 인간 친화적의 중간 정도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개성이 강하지만 사물 인간 친화적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팀으로 하는 직무에는 조금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로 예술 쪽 직무에 잘 맞는 유형이라고 하네요. 사회형은 인간 친화적이고 독창적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는 데 흥미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유치원 교사라든지 상담사를 하면 자신의 능력을 100% 펼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업형은 인간 친화적이지만 구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강하고 또 긍정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유형이죠. 한마디로 CEO 스타일입니다. 조직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타인의 인정을 얻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나 아니면 영업 쪽 직무도 굉장히 잘 맞는 유형입니다. 관습형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물 인간 친화적의 중간 정도네요. 이 유형은 정확하고 세심하며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활동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정해진 원칙과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은행원 등의 직업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유형이에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지만 이 테스트는 결과가 정말 상세하게 나오고 유형에 잘 맞는 아주 다양한 직업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혹시 나의 강점이 뭔지 잘 모르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는 학생들은 꼭 한번 이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무조건 직업을 정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갈피를 못 찾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툴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하 강점 검사랑 이 커리어넷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강점을 찾은 후에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해도 이 결과가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그 강점을 가지고 취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입사 지원서, 즉 자기소개서 쓰는 것과 면접 답변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은 자신들이 기본적인 소스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단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를 뿐이죠. 특히 장단점을 물어보는 항목에서 대부분 정말 자신의 장단점만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를 하나 정도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저의 장단점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 측에서 왜 지원자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걸까요?
정말로 그 면접관들은 이 지원자의 장단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그러기에는 이 너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특히 면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많은 지원자들을 만나는 과정인데요. 그냥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겠죠. 바로 이 지원자의 장단점은 이 사람의 역량이나 그리고 가치관이 우리 회사 혹은 지원한 그 직무와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회사는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자아 실현이나 사회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죠. 바로 이 성과를 내야 하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을 할 때 그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 장단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면접관들이 여러분이 한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 말을 분석하게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면접관을 배려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단어, 키워드를 바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강점 찾기의 목표도 여러분의 강점을 역량 키워드로 바꾸기 위한 건데요. 물론 이 바로 역량 키워드를 생각해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접장에서 이 지원자의 장점을 질문했는데 저의 장점은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시작하면 너무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풀자면 저는 글을 쓰고 읽고 감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책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돼서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을 읽지 않으면 뭔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해하고 또는 작성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보고서나 레포트를 쓸 때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고품질의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땄기 때문에 표나 도표 작성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장점을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서 입사 후에 주어진 시간 내에 고품질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자신의 강점을 직무 역량 키워드로 바꾸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의 키워드로 한번 여러 가지 직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리더십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끄는 것이 강점인 사람들은 역량 키워드를 리더십으로 뽑으면 되겠죠. 항공기 조종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공기 조종사는 기내의 최고 책임자로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에 힘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을 이러한 직무에 연결시켜서 풀어야겠죠. 예를 들면 비상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강한 리더십과 빠른 대처 능력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객실 승무원, 그리고 항공교통 관제사, 방재안전직 공무원, 건축 설계사, 식품 품질 관리직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객실 승무원은
비상 상황 시에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유연하고 그리고 또 빠르게 대처하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래서 리더십이 있다고 그냥 장점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거를 직무와 연결시켜서 제 리더십을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사도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과 마찬가지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또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래서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장점을 적었을 때 마무리는 이렇게 직무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한번 볼까요? 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구급 업무 시에 빠른 상황 판단 능력으로 현장을 지휘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리더십이 없다면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강점인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 설계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협력사와 그리고 공동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 현장 운영 시에 적절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식품 품질 관리직도 공장 관리 업무 시에 이 생산 관리직 종사자들의 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적당한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에 요 6가지 모든 직무에 같은 리더십이지만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로 리더십을 보여드렸지만 다른 역량 키워드들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으셨으면 그 장점을 바탕으로 이제 직무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리더십, 자기 통제, 예견력, 팀워크, 판단력이 자신의 장점으로 나왔다면은 이 사람은 항공기 조종사라는 직무에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아니면 성실, 친절, 긍정, 대인관계, 팀워크 이런 것이 장점으로 나왔다면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무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또 성실, 판단력, 대인관계, 예견력 이런 식으로 장점이 나왔다면 항공교통관제사라는 직무에 잘 어울리겠죠. 네. 또 성실, 열정, 리더십, 예견력, 판단력 이게 자신의 강점으로 나왔다면은 방재안전직 공무원에 잘 어울리실 거예요. 또 창의력이라든지 성실, 리더십, 대인관계, 그리고 공정성 이런 항목들이 자신의 강점으로 나왔다면 건축 설계사 직업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학구열, 성실, 대인관계, 정직, 팀워크라는 항목이 강점으로 나오셨다면 이 식품 품질 관리직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역량 키워드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신의 장점이나 혹은 자신의 경험 등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상상, 창의 혹은 도전, 과감한 시도, 인간미, 협력, 동료애, 배려, 열린 사고, 체력, 성실성, 실천, 리더십 이러한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역량 키워드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왼쪽이 역량 키워드고요. 오른쪽에 이 세부 키워드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으로 많이 선택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단어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 단어를 이제 역량 키워드로 바꿔주시는 것이 훨씬 더 취업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예시고 더 많은 역량 키워드들이 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틈틈이 검색해 보시면 취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너무 어렵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보통 이 과정에서 해당 직무가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직무의 하루 일과를 쭉 적어보고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 됩니다. 제가 승무원을 예로 조금 들어볼게요. 일단 이 승무원의 일과는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브리핑을 위해서는 업무 지식과 그리고 준비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해당 항공기로 이동해서 승객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과정을 프리플라이 체크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직무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어 체크, 장비 체크, 그리고 기내에 실린 모든 물품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당 항공기와 장비 체크하는 방법 등 업무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프리플라이 체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항공기는 그라운드에 있는 모든 시간이 비용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청소 및 점검 그리고 연료 충전 후에 바로 다음 비행을 위해서 이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안에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조금 느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업무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 프리플라이 체크 과정은 비행 전에 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모든 점검을 다 끝내야 합니다. 민첩성이 필수겠죠? 자, 그 프리플라이 체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보딩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프리플라이 체크 과정에서 용모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구석구석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가끔은 진짜 바닥에 엎드려서 좌석 밑을 체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프리플라이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보딩 전에는 반드시 용모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승객을 맞을 때는 내가 언제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녔나 할 정도로 좀 우아하고 여유 있게 맞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밝은 표정과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는 이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보딩 과정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데요. 승객들이 짐이 많을 경우 머리 위에 선반이 꽉 차서 더 넣을 공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승무원은 없던 공간도 마술처럼 만드셔야 됩니다. 조금 작은 짐은 승객에게 발 아래에 두시도록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로 넣은 짐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낭비되는 공간이 없게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이 좌석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 경우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황이 면접에서 단골 질문으로 많이 등장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유연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승객이 다 탑승을 하셨고 도어가 닫혔습니다. 이륙 준비를 해야겠죠? 캐빈 시큐어 과정이라고 이륙 전에 안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다 하셨는지, 또 좌석 등받이를 바로 세우셨는지, 혹시 비상구 좌석 쪽에 물건을 두시진 않았는지, 그리고 머리 위 선반은 꽉 닫혔는지, 그리고 또 유아용 안전벨트가 다 제공이 되어서 착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갤리의 안전장치는 다 잠궜는지 등등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스캔해서 100% 완벽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꼼꼼함과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겠죠. 보딩 때는 미처 못 봤던 큰 짐이 바닥에 있거나
그리고 이때 화장실을 간다는 손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이륙 후에는 기내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비행 시간에 상관없이 기내 서비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승객들도 빨리 식사를 하고 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좀 민첩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제공되는 와인이나 기내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등등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업무 지식이 없으면 정말 난감하겠죠. 그리고 기내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메뉴가 다 소진되었을 때 승객에게 어떻게 다른 메뉴를 기분 나쁘지 않게 드실 수 있게 하느냐죠. 기내에서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빠른 상황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됩니다. 기내 서비스가 끝나고 난 후에 면세품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승무원에게 어떤 상품이 좋은지 추천해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물품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이 면세품 판매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세일즈 능력도 필요하겠죠. 이 모든 서비스가 끝나면 이제 승무원은 워커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기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승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승무원은 정해진 시간마다 기내를 체크해야 됩니다. 왜 워커라운드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승무원의 업무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물론 서비스 측면도 있지만 기내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탈수를 막기 위해서 음료도 제공하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없는지 체크하기 위함인데요. 승객들이 모두 다 깊은 수면에 빠져 있고 암전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마비라든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아픈 손님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코노미 좌석이 장거리 비행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자는 승객들이 정말 많거든요. 난기류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승객이 좌석에 앉아 있도록 해야 되고, 혹시 바닥에 날카로운 물건들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도 확인하셔야겠죠. 맨발로 다니는 승객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항공기를 처음 이용해 보는 승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워커라운드를 하면서 기내를 자주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심함과 청결함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심각함의 정도는 좀 다르지만 응급 환자는 거의 매 비행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데요. 응급 환자 대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때 조종사와 그리고 다른 승무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통을 호소한 승객이 진통제를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바로 두통약을 드립니다 라고 대답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사소한 진통제라도 약을 제공할 때는 이 승객이 어떤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지, 혹은 음주를 하셨는지, 그리고 임신을 하진 않으셨는지, 나이에 따라 이 약의 급여량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식사를 하셨는지, 이전에 다른 약을 드셨는지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간혹 이 동료 승무원이 얼마 전에 약을 드렸는데 이 두통이 사라지지 않아서 다시 다른 승무원에게 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작은 진통제를 제공할 때도 모든 승무원들과 정보 공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착륙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륙 준비와 마찬가지로 착륙 전 안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장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시간이 꽤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서도 모든 안전 점검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안전에는 99.9%도 허용되지 않죠. 100%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승객들이 모두 하기하시고 그날 비행에 관한 디브리핑을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다음 비행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그 직무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상세하게 나열해 보면 직무의 요구 역량이 한눈에 보이겠죠. 직무의 이 하루 일과는 조금만 검색해도 정말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현직자들의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나 SNS로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틈틈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 나중에 과제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께 내어드린 과제 중 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연습한 것들을 바로 여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친절하고 혹은 또 배려심이 많은 것이 장점으로 나왔다면 그 직무 강점은 바로 고객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희망 직무는 객실 승무원,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또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이 막상 작성을 하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설정하셨다면 그 직무에 따른 요구되는 자격을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은 사실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막상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 때 준비하려고 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스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펙을 우리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학적, 자격증, 어학 능력, 그리고 경력과 경험입니다. 사실 이 중에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제 원하는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모두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학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저 1학년 때는 취업 준비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스펙이 바로 학점입니다. 3학년, 2학년 때부터 준비하려고 해도 이미 늦어요. 네. 학점은 1학년 때부터 3.0 이상의 학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학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 1, 2학년 때 여러분이 취업 준비할 게 없어요 라고 할 때 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이 1, 2학년 때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할 것이 바로 학점입니다. 학점은 우리 평소 학교 생활의 이 성실도를 알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요소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결코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사실 전공 관련 자격증의 경우에는 이 4학년 때부터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많죠. 그래서 자격증은 어쩔 수 없이 3학년 2학기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4학년 때 이 집중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른 모든 스펙은 4학년 이전에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은 이 자격이 따로 필요 없는 것은 최대한 빨리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4학년 때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기사 자격증은 1년에 두세 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거나 그리고 불합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취업의 시기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학년 2학기부터 해서 4학년이 되는 해에 이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 4월에 이 첫 번째 시험이 많이 시행되는데요. 이 시험에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격이 필요 없는 자격증은 대부분 난이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3학년 이전에 모두 다 취득을 하시고 전공 관련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는 4학년 첫 번째 시험에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학 능력입니다. 공통으로는 영어부터 필요한 경우는 제2 외국어까지도 해당됩니다. 이 어학 능력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가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 취업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토익 점수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늦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학생들은 이 영어 점수와 그리고 실제 회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찍부터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경력입니다. 이 준비생들 중에서 가끔 경력과 그리고 경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력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경험은 무보수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력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가 해당이 되고 경험은 공모전이나 어학연수, 봉사활동, 그리고 대내외 활동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공모전에 가끔 상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되겠죠? 네. 인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로 4학년 때부터 지원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턴의 자격증 시험에 또 부족한 스펙을 채우려면 4학년 때는 너무 바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다른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경험적인 스펙은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미리미리 다양한 경험에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이 이제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찾아보면 분명히 소규모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있으니까 틈틈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워낙 스펙들이 또 다양하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준에 부합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몇 년간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직무에 따른 스펙을 검색해서 현재 자신의 상황은 어떻고 또 미래 목표는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할지 항목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신이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수준이 달라지겠죠? 좀 예를 들어볼까요? 항공기 조종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학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년 때부터 고학점을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어학 능력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격증도 장기간에 걸쳐 취득해야 할 게 많죠.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가 꼭 필수는 아니지만 어학을 위해서나 혹은 해외 민간 항공사를 희망한다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다녀오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공모전은 필수는 아니겠죠. 인턴십도 마찬가지겠고, 봉사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도 있으면 좋지만 타 학과에 비해서는 크게 중요한 항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객실 승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좀 볼까요? 이 객실 승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어느 항공사를 갈지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국외 항공사도 함께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국내 항공사를 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국외 항공사라면 학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학 능력이 거의 최고 수준이어야 됩니다. 이 모든 교육과 업무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의 의사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회화 능력이 중요하지 토익 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다른 직무에서 취득하는 커말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제일 유용한 자격증은 응급처치 자격증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외 연수는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은 외항사를 지원할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인턴십은 만약에 공항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면 좋겠죠. 봉사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항사는 이런 경험에서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성격을 파악하기 때문에 꼭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는 학점과 어학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한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 좋고요. 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성실함의 척도이기 때문에 관련 없는 자격증도 취득하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회화 실력이 만약 된다면 해외 연수가 꼭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모전, 인턴십, 봉사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모두 국내 항공사 지원 시에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틈틈이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겠죠. 항공교통물류학과 학생들의 경우 공공기관과 사기업으로 나뉠 텐데요. 그 어느 쪽을 가더라도 학점, 어학, 자격증, 인턴십은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다른 여러 활동들도 역시 다양하게 해보는 것이 좋겠죠. 어느 학과든지 이 사기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스펙을 갖춰야지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방재공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점, 어학, 자격증,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셔야겠죠. 공모전이라든지 봉사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가 직무 관련된 활동이라면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경험도 좋지만 직무 관련된 활동 위주로 하시면 좋습니다. 건축학과 학생들의 경우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 그리고 건축 설계 사무소 등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점 관리와 자격증은 필수겠죠. 어학과 해외 연수 경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지사가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공모전, 대외활동, 인턴십은 타 학과 학생들보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도 직무 관련이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보건바이오학과 학생들의 경우는 공공기관보다는 아마 사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을 텐데요. 학점과 자격증, 인턴십 모두 중요합니다. 요즘은 K푸드의 인기 때문에 어학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회화 능력도 함께 갖추셔야 됩니다. 공모전이나 봉사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도 사기업의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한두 개 정도는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은 아직 2학년이지만 지금 준비해도 빠듯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 수준을 정확하게 잡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지금부터 바로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 과제를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과제에서 찾은 필요 스펙을 여러분들이 적은 후에 그 옆에 자신의 목표도 함께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실행할지도 적어 주세요. 예를 들면은 영어 점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목표는 토익 700점입니다. 그리고 예상 기간은 아마 한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달성 방법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학원 수강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인강을 수강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 달성 방법을 적어 주신 다음에 언제 시작할지를 적어 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바로 실행을 하시는 학생들이 잘 없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취업의 꿈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과제까지 완성을 해 주신 후에 꼭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제니까 아마 충분히 시간 내에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과제를 제출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더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자세하게 피드백해 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항공서비스대학의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안전방재공학과, 건축학과, 그리고 보건바이오학과별 진로와 직무 탐색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의 진로 로드맵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좀 축 처져 있거나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취업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언제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또 후회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해서 벼락치기로 급한 마음으로 취업 준비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종료된 후 여러분이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과제의 문항들을 완료하셔야 수업이 인정되므로 꼭 작성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LMS 강의 메뉴에 들어가셔서 설문 탭을 클릭하시면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등의 2개 질문 문항이 나올 것입니다.
이 문항은 본 강의의 만족도 및 개선 사항, 그리고 앞으로 경운대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시된 설문조사이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 강의를 수료하신 여러분들이 본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기술하여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는 강의 메뉴의 과제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물은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료 출석 평가 및 향후 피드백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설문조사 및 과제물은 본 영상 제공 일자인 9월 4일 24시까지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수료가 완료되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피드백 영상 컨텐츠는 1시간으로 9월 21일부터 본 LMS 강의실에 공개되오니 꼭 청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